6월 6일 오후 3시 15분입니다. 오늘부터 제5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제5부의 제목은 지성의 능력 또는 인간의 자유. 서론 부분입니다. 마침내 나는 자유에 이르는 방법 또는 길에 관한 윤리학의 다른 부분으로 옮겨간다. 이 부에서 나는 이성의 능력에 대하여 다루면서 이성 자체가 감정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정신의 자유 또는 지복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 무지한 자보다 얼마나 더 유능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성은 어떻게 완성되어야 하는지, 또한 신체는 자체의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돌봐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관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자는 논리학에 속하고 후자는 의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내가 말한 것처럼 정신 또는 이성의 능력에 대해서만 다룰 것이고, 무엇보다 먼저 이성이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데 있어서 감정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지배력을 가지는지를 밝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의 요점은 이성 자체가 감정에 대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의 자유 또는 지복이 무엇인지 설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감정이 전적으로 우리의 의지에 의존하고 우리는 감정을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경험의 항의에 의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두 마리의 개, 즉 집 지키는 개와 사냥개의 예로서 설명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집 지키는 개를 사냥하도록 하고 사냥개가 산토끼를 뒤쫓아가는 것을 그만두도록 길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의지로 감정을 모두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반론에 부딪히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고 있죠. 집을 지키는 개를 많은 훈련을 시켜서 사냥개로 만들 수 있고, 또 사냥개에게 동물을 쫓아가는 것을 그만두게 하고 집을 지키는 개로 훈련을 시킴으로써 가능하다는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우리 인간의 의지가 감정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와 동시대의 데카르트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시죠. 데카르트도 이 의견에 적지 않게 기울였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 또는 정신이 손과 선이라 불리는 뇌의 특정 부분과 특별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선을 통하여 정신은 신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운동과 외부의 대상들을 지각한다는 것, 그리고 정신은 단지 의도하는 것만으로 이 선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선이 뇌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동물 전기의 미세한 운동에 의해서도 움직여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물 전기가 이 선에 부딪히는 다양한 방식에 따라서 이 선은 뇌의 중앙에 그만큼의 다양한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 그리고 동물 전기를 이 선을 향하여 추진시키는 외부의 대상들이 다양함에 따라서 그만큼의 다양한 흔적들이 이 선에 새겨진다는 것 등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만일 정신의 의지가 나중에 그 선이 언젠가 동물 전기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낸 적이 있는 상태를 나타내도록 그 선을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그 선이 이전에 이와 유사한 선의 상태에서 동물 전기를 되돌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물 전기를 추진시키고 결정하게 된다. 데카르트의 손과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과 선이라고도 하고 솔방울샘 또는 손과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생물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척추동물의 뇌 속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데카르트가 좀 난처한 입장에 빠지자 이 생물적인 그 기관으로서 설명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이원론을 주장하죠. 정신과 신체는 별개라는 것, 그리고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 즉 신체에서 나타나는 연장 속성과 정신에서 나타나는 사유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소위 정신과 신체의 평행론 아닙니까? 만날 수 없는데 운동을 설명하고 의지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돼가 서로 작용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니까 손과 선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오류죠. 오류인데 스피노자가 그것을 날카롭게 반박을 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세로토닌에 의해 분비 신호를 받아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멜라토닌 호르몬은 계절과 일주기 리듬에 대해 수면 패턴의 조절에 영향을 미칩니다. 손과 샘은 소나무 송자, 과일 과자를 사용해서 그 이름에 걸맞게 작은 솔방울과 모양이 매우 흡사하고 시상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상상부는 시상의 두 반쪽이 만나는 일학 내에 갇혀있는 두 방구 사이, 즉 시상접합부의 두 반쪽이 있는 홈 내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척추동물 종들이 손과 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이 손과 선이 신체의 상태를 정신, 즉 영혼과 연결하는 접점이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뇌를 통해 곧 정신의 의지를 신체에 하달하는 역할이나 신체의 활동을 정신에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정신과 연결해서 설명하려니까 벽에 부딪혀서 마지못해 생각해낸 것이 이 손과 선이라는 것이겠죠. 게다가 그는 정신의 각각의 의지가 자연적으로 이 선의 특정한 운동과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멀리 떨어진 대상을 주시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면 이 의지는 동공의 팽창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단지 동공을 팽창시키려고만 생각한다면 그러한 의지를 갖는 것으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연은 동공의 팽창 또는 수축에 적합한 방식으로 동물 전기를 시신경에 추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선의 운동을 동공을 팽창시키거나 수축시키려고 하는 의지와는 연결하지 않고 멀거나 가까운 대상을 주시하려는 의지에만 연결했기 때문이다. 생물적으로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좀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의지를 가지고 신체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공이 커져야 한다는 의지로 동공이 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마을 먹는다고 동공이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바라볼 때와 가까이 바라볼 때에 동공의 운동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가까이 바라보려거나 멀리 바라보려는 의지가 동공의 팽창을 좌우하는 것이지 내가 생각만으로 동공이 팽창하라고 명령을 준다고 그 동공이 팽창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2부 정리 49를 다루면서 이 예를 들었습니다. 추운 날 아이 추워라 이렇게 서로 동료들이 말하니까 선생님이 춥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해봐. 그러면 춥지 않을 거야.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사실. 그런데 그렇게 의지를 가진다고 추워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영향을 못 줍니다. 춥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덜 춥던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면 온도가 80도 되는 100도, 80도 되는 방에 들어가가 덥지 않다라고 의지를 가지면 그게 실제로 온도가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죠.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래서 단지 말로서 긍정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신체가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지력으로 행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추운 날씨에 떨고 있으면서 춥지 않다고 의지를 가지면 신체 감각이 추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당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문 보시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 선의 각각의 운동이 우리가 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우리의 개개의 생각과 연결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들은 훈련을 통해 다른 생각들과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신의 감정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Passion of So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격정, 정신의 격정이란 뜻입니다. 정신의 감정이라고 번역을 해도 번역자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니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영혼의 정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더 어렵습니다. 정신의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차라리 우리가
이해하기 쉽겠죠. 제1부 50절에서 증명하려고 했다. 데카르트의 저서에서 그렇게 증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그는 어떠한 정신이라도 적당히 인도된다면 자신의 수동적 감정에 대하여 절대권을 얻지 못할 정도로 박약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즉, 우리의 의지가 감정을 극복할 수 있다. 거의 절대적이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데카르트가 한 것입니다. 즉, 감정은 정신의 의지로서 다스릴 수 있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을 지각 또는 감각 혹은 정신의 격동이며 이것들은 특히 정신의 영역에 속하며 또한 이것들은 전기의 어떤 운동에 의해 산출되고 보존되고 강화된다라 정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송가선의 각각의 운동을 따라서 전기의 각각의 운동을 임의의 의지와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의지의 결정은 오로지 우리의 힘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자기의 삶의 활동 지침으로 정한 확고한 판단에 의해 의지를 결정하고 우리가 갖고자 하는 감정의 운동을 이러한 판단들과 결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대하여 절대적인 지배력을 획득할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사람의 견해이다. 스피노자도 데카르트가 얼마나 유명한지 내심 부러워한 모양입니다. 만약 이 견해가 이처럼 교모하지 않았다면 나는 그것을 그토록 대단한 사람이 제출한 것이라고 거의 믿지 않았을 것이다. 자,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를 하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모순되는 거, 엉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묘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니까 그 유명한 사람이 설명한 것이구나 이런 식으로 근의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명백한 원리들에서가 아니면 아무것도 도출하지 않을 것을 또 뚜렷하고 명확하게 지각하지 않은 것은 데카르트 저서의 번역판에는 뚜렷하고 명확하게를 하나의 단어로 명석판명하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지각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긍정하지 않을 것을 단호히 결의하고 즉 데카르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죠. 확실한 것을 근거로 해서 실론을 해나가는 그런 철학자죠. 스콜라 학파 철학자들이 불명료한 것을 은폐된 성질로 설명하려고 한 것을 그토록 자주 비난한 철학자가 그 어떤 은폐된 성질보다 더 은폐된 가설을 채택한 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그런 확실성을 추구하는 철학자니까 스콜라 학파 철학자들이 자기들의 학설을 불명료하게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성질로 확실하지 않은 어떤 성질로 설명하려고 한 것을 상당하게 날카롭게 비판했다는 거죠. 그런 그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자기의 설명을 그런 식으로 불가사의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것은 참 이상하다, 믿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이 설명이 매우 교묘하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것으로 설명했다는 점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카르트는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고, 따라서 스콜라 철학자들의 불명료한 것을 납득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 비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묻건대 그는 정신과 신체의 결합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 데카르트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의 어떤 작은 부분과 그처럼 밀접하게 결합된 사유에 대하여 물질은 연장이죠. 연장 속성이죠. 그 다음 사유는 사유 속성이죠. 정신을 나타내는 사유. 자, 이 둘에 대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뚜렷하고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진실로 나는 그가 이 결합을 그것에 가장 가까운 원인에 의하여 설명하기를 바랐다. 납득될 수 있는 근거로 설명해 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영혼과 신체의 이원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점을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신체와는 아주 구별하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원론이죠. 정신과 신체는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분리된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려니까 송가선이라는 이상한 조잡스러운 생각이죠. 이런 송가선이라는 것을 착안했다는 것이죠. 이 결합에 대해서도 그리고 정신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특수한 원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전체 우주의 원인, 즉 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분명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니까 결국 두리뭉실하게 신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데카르트는 이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신이 원래 그런 식으로 정해놓았다는 식의 두리뭉실한 답변뿐이었다. 또 나는 정신이 어느 정도의 운동을 그 송가선에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송가선을 어떤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송가선이 있다면 그 송가선을 유지하는 데도 어떤 힘이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 선이 정신에 의해 움직여질 경우 동물 전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더 빨리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확고한 판단과 밀접하게 결합시킨 감정의 운동이 물질적 원인에 의하여 다시 이들 판단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 어떤지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송가선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니까 그 불합리성을 계속 이런 식으로 스피노자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설사 정신이 결연히 위험에 직면하려고 결심하여 이 결심에 대담한 운동을 결합시킨다고 할지라도 위험을 목도하는 순간 송가선은 정신이 도망치는 것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낼 것이다. 확실히 의지와 운동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도 없기 때문에 정신의 능력 또는 힘과 신체의 능력 또는 힘 사이에는 아무런 비교도 있을 수 없다. 송가선의 역할에 대해 데카르트의 설명이 모순됨을 보여주는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이 위험에 직면하려는 결심이 신체의 운동을 결합시킬 수 있다면 위험을 목도하는 순간 도망쳐야 한다는 명령은 송가선을 통하여
왜 내리는가? 이렇게 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예를 생각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산다는 어떤 산을 지나가야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좋아, 호랑이가 나타나도 만일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죽을 각오로 싸울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하고 호랑이가 덤벼들면 싸워서 이겨야지 라는 결심을 한다면 신체 힘이 증가합니까? 실제로 호랑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증가하느냐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호랑이를 실제로 멀리서 보게 되면 그럼 하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가도록 송가선의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따라서 송가선의 설명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즉 의지가 신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랑이 만나면 싸워야지 한다고 해서 자기 신체 힘이 갑자기 10%라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신체의 힘은 결코 정신의 힘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게다가 이 선이 뇌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그처럼 쉽게 그리고 그처럼 많은 방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신경이 뇌와라는 것은 기와 와자인 것 같은데 동굴 구멍이란 뜻입니다. 구멍. 그러니까 뇌의 그 비어있는 부분에 송가선이 위치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뻗어 있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그가 의지와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 주장한 모든 것은 생략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오류라는 것을 내가 이미 풍부하게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했죠.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는 없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스피노자가 데카르트의 오류를 비판한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첫 작품이 데카르트의 철학 원리입니다. 사실 이 책은 데카르트 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피노자가 자그마한 책으로 저술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신의 능력은 앞에서 증명한 것처럼 오로지 지성에 의해서만 한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에 대한 치료법을 오직 정신의 인식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이다. 내가 믿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치료법을 경험하지만 그것을 정확히 관찰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이 인식으로부터 우리는 정신의 치복에 관한 모든 것을 이끌어낼 것이다. 정신의 능력은 지성, 곧 이성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능력뿐이라는 것을 앞에서 밝혔습니다. 따라서 감정을 치료하는 방법을 이 5부에서 정신의 인식으로만 설명하고 정신의 치복을 이끌어낼 것이라 말합니다.